안녕하세요.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사시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움직여서 땀이 많이 날 경우에는 좀 적당한 그늘에서 쉬시기 바래요. 그래야 일사병이나 열사병 예방이 되겠죠. 예. 오늘도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네. 에, 오늘은 좀 특별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그 MZ 세대론이라는 게 좀 유행하고 있어요. MZ 세대론. 이 MZ 세대론이라는 게 새로운 시기의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항상 그 뭐랄까요? 그 예를 들면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유학을 갔어요. 갔을 때 어떤 단어가 유행하고 있었냐면 신인류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었어요. 신인류. 그 새로운 인류다. 그 당시에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새로운 인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자기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들이 이 세대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걸 신인류라고 했다. 일본어는 신직류라고 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MZ 세대라는 게 나타나는데 사실 이 MZ가 뭐 의학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고 있는데 별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얘기를 안 하려다가 그래서 봐라 이게 MZ 세대는 여기 약자가 안 나와 이쪽에 좀 신기하네. MZ가 뭐 약자인지가 안 나와 있냐? 이상하다. 보통 이렇게 찾아보면은 MZ 이 용어에 원래 그 원래 말이 나오는데 제너레이션 Z란 말이 나오고 뭐 밀레니얼 세대 이거는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Z 세대 뭐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에서 Z 세대까지 말하는군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위 MZ 세대론이 나왔는데 보니까는 1981년생부터 2012년인데 뭐 2012년생이 문제가 될 리는 없고 아마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60년대 초반인데 소위 60년대생에게 항상 붙는 게 이제 86세대. 처음에 그 이제 386이라 했죠.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90년대에 386이니 586이니 486에서 이제 컴퓨터 사양이랄까 이제 컴퓨터 사양이라기보다는 저 뭐랄까 펜티엄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칩 뭐랄까 아니 까먹었다. 그러니까 안에서 칩이 컴퓨터를 도정하잖아요. 이름 까먹었는데 갑자기 쉬운 말을 그것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뭐 286이었다 386이었다 하나씩 올라갔는데 마침 그 시대가 이제 90년대니까 우리 세대가 이제 30대였던 시절이죠. 그래서 마침 컴퓨터 386이 있으니까 이제 386이라는 칩의 이름에 비유해서 386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2000년대가 되니까 이제 486이 되고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486, 586, 68 지금 686이 돼가나요? 이제 서서히 686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 세 번호를 계속 붙이놓으면 바꿔야 되니까 6을 빼버렸어요. 앞에 있는 숫자를. 지금 이제 86세대라 해가지고 또 86세대가 이제 요새 또 이제 한참 두들겨 맞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민주당 정권이 핵심이 되는 사람, 민주당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 86세대이면서 운동권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비꼬기 위해서 86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이 많이 쏟아졌죠. 마치 86세대들이 기득권 세력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86세대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억울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때는 그, 그, 그 세력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 어떤 기득권을 갖다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세대가 과연 그런 기득권 세력이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막 신문에도 글을 쓰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더 얘기하기도 싫지만은 그 기득권 그 세력들이 하나가 돼서 그 기득권 세력을 끌어주고 막 그런 식의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분명히 그건 기득권 세력이죠. 하지만 86세대에서 과연 누가 누구를 끌어줄까요?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86세대 중에서 소위 그 삐까번쩍한 혜택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그야말로 한 줌의 사람들일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86세대 중에서 이 8자라는 건 뭐냐면 80년대 학번이에요. 그런데 86세대 중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학 진학률이 30%예요. 그때는 80년대가 70년대하고 다른 것은 과거에는 예를 들면 여성이 무슨 대학을 가느냐 이런 식의 생각. 그래가지고 어떤 대학을 갔다가 꼭 가야 한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덜했어요. 뭐 가지 않고 싶어 안 가는 게 아니라 갈 수 없다는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또 워낙 가난했고. 근데 70년대 제가 보기엔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혜택이 점점 돌아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잘 살게 됐어요. 지금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과거의 세대에 비하면 굉장히 잘 사는 이제 현상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텔레비전이 70년대 초반만 해도 사치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게 73년 4년에 내가 5학년 6학년인데 73년에 조사를 했어요 그때. 근데 테레비를 가지고 있다니까 우리 담임선생이 너 참 잘 사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텔레비전이 무슨 잘 사는 도구, 이건 자동차가 있어도 잘 산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70년대 후반이 되고 80년대가 되면은 새방에 사는 사람들도 다 텔레비를 한 대씩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3년에는 드디어 컬러 텔레비전이 나오게 됐죠. 그전에 흑백 텔레비였어요. 뭐 젊은 분들은 흑백 텔레비가 이해가 안 가겠지만 혹시 그 찰리 채플린 나오는 무서운 그 영화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아직도 그게 이제 그 흑백 영화죠. 흑백 영화를 보다가 이제 칼라를 보면은 이게 전혀 차원이 다르죠. 예. 이것이 그 뭐냐면 왜 흑백 영화, 흑백 텔레비만 보급시켰냐면 위화감을 조성한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50년대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 흑백 텔레비전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60년대에 들어와서 컬러 텔레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흑백 텔레비를 왜 사게 되느냐? 일본 사람들이 역도산이라고 아실까요, 여러분? 역도산이라고 유명한 그 레슬링 선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그 공수도 선수였는데 원래는 이제 스모 씨름 선수였다가 공수도 가라테를 익혀가지고 이게 그 프로레슬링을 일으키는데 당시에 미국에서 프로레슬링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프로레슬링이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쇼예요. 근데 그 쇼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각본 있게 잘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하느냐 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선수들이 기량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량이 없는 상태에서는 쇼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막 때리고 막 뭐 덤비고 던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그 정도의 체력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 들어보면 프로레슬링 선수들처럼 신체 능력이 좋은 사람이 종목이 별로 없다 그래요. 그랬는데 그것을 역도산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일본에서도 이제 그 프로레슬링이 열리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죠. 그거 보려고 텔레비를 샀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럼 칼라 텔레비전은 언제 사게 됐냐? 64년에 동경올림픽이 있었죠. 그 동경올림픽이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칼라 텔레비를 사게 됐다. 칼라를 보고 싶어졌죠. 그래서 이제 칼라 텔레비가 생깁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냐면 3대 가전제품 제품이 있어요. 사실상 자동차, 칼라 TV. 그 또 하나 씨는 뭐더라? 까먹었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제 했는데 70년대 후반이 되고 80년대 초반이 되니까 텔레비전을 안 가진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바뀐 게 뭐냐면 이제 대학은 다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이니까 대학 입시가 더욱더 이제 치열하게 된 겁니다. 예전보다 경쟁률이 훨씬 높아요. 특히 여학생들이 과거에는 대학을 별로 안 갔어요. 저희 때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이 40%, 여학생이 20%였어요. 근데 80년대 후반에 가면은 아마 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30대 30은 안 되더라도 뭐 한 25대 35 정도까지 갔을 거예요. 제가 이제 87년에 그 어느 고등학교에서 잠깐 교편을 잡았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옛날에는 여학생들 공부 잘하면 실업계를 많이 보냈어요. 실업계를 봐가지고 은행에 가서 월급을 많이 받고 일을 하겠다. 그런 집이 많았어요. 가난하니까 대학은 못 가고 그리고 대학 가는 것 자체를 이해가 못 하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가 그 우리 이모한테 뭐 대학 어쩌고 얘기하니까 시끄러! 기집애가 무슨 대학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소통을 친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근데 그게 뭐 여자에 대한 차별도 있지만은 한정된 수입에서 어떻게 하느냐요. 그 당시에 여자가 대학을 가서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4년제 대학을 나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전문직 교사라든지 그러니까 여학생들에게 교사가 엄청나게 인기 있었죠.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그 당시 교사란 직업이 사실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 나와서 제일 하는 한심한 직업이 뭐냐면 남자에게는 교사였어요. 대학 나와서 교사하고 있다 그러면 넌 실패다, 루저다 이 말이에요. 왜냐? 대학을 나오면 일단 교사 자격증이 다 주어져요. 웬만해가지고. 그런데 개나 소나 하는 직업인데 왜 하느냐 이거야. 그것 때문에 대학을 나오냐. 그지만 여학생들은 워낙에 대학 나와도 취업이 안 돼. 아까 의사, 약사, 간호사 이런 직업이 아니에요. 또 간호사가 또 그때는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 알아요? 진짜 인기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간호사라고도 안 했어요. 간호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나온 사람이 가장 최악의 직업, 최저 직업이 간호사하고 교사하고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간호사, 남자는 교사. 그러니까 여자가 교사를 하면 괜찮아. 근데 남자가 교사하면 안 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간호사 직업이 얼마나 인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도 그때 간호사들은 정말 불친절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이 막 호통을 치고 막 쌀쌀 맞고 그래서 불친절한 사람의 대명사로 하나가 그게 뭐냐면 공무원하고 간호사였어요. 그런데 제가 89년 일본에 갔는데 야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릅니까? 일본의 간호사들은 무슨 호스티스 같아요. 어머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술집에 왔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그때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옆에서 손을 다잡으면서 괜찮아요 괜찮아 아프지 않아 조금만 참으세요. 이거 그냥 그 소리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그 제 아픔이 그냥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쁜 여자가 앞에서 이렇게 싹 손을 탁탁 치면서 몸을 만지면서 괜찮아 괜찮아. 한국에 가는 사람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시끄러워요 조용히 해요 뭐가 아프다고 그렇게 난리야 이렇게 한번 호통을 쳤을 거예요. 그 정도로 무뚝뚝했다. 그래 지금은 이제 병원 가면 이제 옛날과 많이 달라졌죠. 굉장히 그래도 옛날에는 친절하고 공무원은 또 어때요? 공무원 가면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저리 가세요, 이리 가세요. 심지어 뭐냐면 창고에 앉아 있어요. 아무 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다가가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귀찮아 또 하나 왔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얘기를 시켜야 겨우 하는데 또 얘기를 하면 또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사람을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늦장은 또 어떻게 부려요. 그래가지고 한번 하도 늦어가지고 그냥 호통을 쳤죠. 그랬더니 갑자기 일이 딱 되더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빨리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그래 늦장을 부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일본에 가니까 그냥 시청에 가니까 그냥 뭐 얼마나 친절한지 이게 백화점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여담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이 뭐랄까 이 86세대라는 게 그렇게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건 사실이지만 늘어나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 대학 정원이 갑자기 늘어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수도권에는 이미 70년대인가부터 묶어버렸어요. 60년대인가부터 더 이상 대학을 증설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생긴 대학들이 이러면 서강대 같은 학교들이죠. 그전에는 괜찮았어요. 그전에는 막 대학을 세우라고. 왜냐하면 이제 인재를 양성해야 돼.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참 보니까 이제 대학이 서울에 많이 몰리니까 인구가 집중하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만 해도 수도권이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제 처음엔 서울만 규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경기도의 안양 뭐 이런 지역이 막 대학이 막 생기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안양권 이런 쪽까지 묶어서,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평택이다 오산이다 이런 데 또 대학을 막 세우니까 끝까지 묶었어. 그게 80년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평택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좀 대학원을 다닌 적이 있는데 거기가 아마 거의 막차를 탄 곳이에요. 80년대 초반에. 원래 서울에 있던 학교인데 그걸로 이사를 간 거죠. 땅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천안 쪽에 이렇게 대학이 몰렸잖아요. 거기까지는 규제할 수 없으니까 지금 거기 많이 생겨. 천안이 그러니까 대학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70%는 대학을 아예 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갔다 쳐도 내 동기들이며 이런 사람들 보면은 명퇴 당해가지고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요렇고 잘 이제 사는 사람들은 재산이 몇십억도 되고 그러지만 저 같은 빈털터리도 있잖아요. 전 빈털터리예요. 사실상 명의상으로는 재산이 있어도 제가 그걸 가지고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언젠가는 보겠지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아예 대학을 못 간 사람들, 그런 사람 중에도 저보다 더 못한 사람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여자들은 아예 20%밖에 못 가고 거기다 또 대학 나오면 뭐예요? 취업 못하니까 취업 대신 뭐예요? 취직을 했죠. 아예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럼 그들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86세대 남자들 뭐 아니면 조금 빨리면 이제 75세대들 남자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통해서 자기들의 꿈을 이룬 거죠. 예.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랬죠. 82년생들이 사회에서 뭐 나가 진출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우리 세대는 86세대 여성들은 그 기회를 제공받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뭐 현대다 삼성이다 해서 이제 사원을 뽑아요. 그러면 아예 남자는 못을 박아버려요. 여자는 아예 응모 기회를 주잖아요. 어쩌다 한번 응모가 기회 나오면 연령 제한이 또 엄격해요. 그리고 남자하고 따로 뽑아요. 같이 경쟁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그때 86세대에서 대학을 나온 남자들은 꽤 혜택을 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숫자가 기껏해야 20, 30%가 이게요. 그럼 나머지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 이들은 86세대지만 혜택을 전혀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든 86세대들이 혜택을 받았다? 터무니없는 소리죠. 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 86세대 많다? 당연한 거예요. 386세대만큼 민주화 의식이 강했던 세대는 없어요. 왜냐? 그 전세 세력은 민주화 의식이 없어요, 별로. 그리고 대학 진학률이 훨씬 낮았어요. 10%도 안 되고 막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 고등학교도 가기 힘들고 심지어 중학교 나오고 초등학교 나오고, 저희 집에 70년대 말에 가정부가 있었어요. 젊은 가정부가 초등학교 졸업해요. 이제 20살밖에 안 됐는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 형편이에요. 근데 뭘 민주화를 따지겠어요. 대학생들이야 물론 강하지만 대학생들이 얼마나 돼? 한 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학생은 그냥 하늘이었죠. 72년 우리 제 선배 한 명이 72학번인데 이분이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친구는 대학을 안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해도 대학생들이 교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사각모를 쓰고 교복을 입고 가니까 그 엄마가 이 선배 손을 꼭 잡으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하고 친구가 대학생이 친구라면서 얼마나 감동하는지 몰라. 우리 여러분들 전태일 열사 알 거예요. 전태일 열사가 죽기 전에 그랬잖아요. 내게 대학생 친구 한 명만 있었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대학생도 이해 못할 거예요. 내가 대학을 갔을 때도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그 알지 모르지만 학교 배지가 있어요. 그 배지를 달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 대학생이구나.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세대였어요. 근데 그래도 앞에 세대에 비해 사람이 늘었죠. 늘었고 특히 여학생도 늘고, 그래서 그 전에 세대에 비하면 대학생 수가 늘었다. 그리고 대학 가는 게 당연시 됐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든 안 가든 대학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이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서울의 봄이라 그래서 한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이제 민주화가 될 뻔했는데, 이 전두환, 노태우 이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12.12 쿠데타에 의해서 이 나라를 뺏긴 거야. 거기에 대한 또 분노감, 그런 것도 굉장히 강해지고 또 잘 살게 됐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텔레비전을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하는 세대가 되고, 그러니까 의식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전체적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87년에 민주화 운동할 때 전 국민이 동참한 거예요. 버스 운전자들이 막 크락션 올리고, 택시 운전자도 경적 올리고, 양복 입은 신사들이 전경하고 싸움하고 몸싸움하고, 뒤에 도망간 데모대들한테 할머니들이 숨겨주고 먹을 거 주고 음료수 주고, 전 국민이 그런 식으로 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86세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민주화의 열망에 가득 찼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20대 피 끓는 청춘들이 얼마나 그 열망을 했겠어요. 지금 대학생 보면 민주화 이런 거 전혀 관계없어요. 뭐 의식도 없고 뭐 개념도 없고 그냥 오로지 스펙 쌓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시대의 문제예요. 주변 사람이 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겠습니까? 부모가 민주화 의식이, 관계가 의식이, 관심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자식 새끼 명문대 보내가지고 첫 먹고 잘 살게 하면 되는 게 다인데, 그 얘기만 맨날 드렸다 할 거 아니야. 그 부모들이 자식의 밥상 앉혀가지고 얘들아 민주화가 중요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얼마나 하겠어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별로 없죠. 맨날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점수 잘 따서 명문대 갈까 서울대 갈까 그리고 좋은 대기업에 취업할까 너 그 열심히 공부해 뭐 이거밖에 더 듣겠냐고. 근데 그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밥상머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는 물론 당연히 옛날 세대죠. 옛날 세대니까 당연히 민주화에 대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뭐 민주화는 뭐 시집가라 민주화는 밥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식이었죠. 그럼 우린 당연히 거기다 반발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세대니까 당연히 데모하다 잡혀간 학생도 많고, 그래서 민주화 투쟁에 영웅들이 속속들이 출연하게 돼요. 원래 난세에 영웅이 생기지 평시에 영웅이 생기겠습니까? 지금 민주화 운동은 누가 영웅으로 만들겠습니까? 영웅으로 욕이나 바가지를 먹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영웅 대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날 정치판에 많이 있는 거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걸 86세대들이 막 끌어줘가지고 기득권을 만들었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헛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내가 이 젊은 세대들한테도 말했어. 너희들도 좀 말이 정치판에 좀 나가라. 방법은 얼마나 있다. 있어요. 나만 해도 정치판에 잠깐 기웃거렸어. 간단해. 정당에 가입해. 그 정당 활동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두각을 나타내. 그러면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끌어줘서 중앙당으로 뭐 예를 들면 연구소에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면 직책도 맡아줘. 그러다 언젠가는 후보로 공천이 될 수도 있어. 나도 실제로 공천 됐었어요. 돈이 없어서 중간에 그만뒀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또 내가 학력이 좋으니까 이제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연구소, 정책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이제 출마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만두고 이제 출마를 운동을 하고 선거 운동을 해가지고 당에서 이제 공천을 받게 된 거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근데 요새는 참 문제가 많은 게 그런 정통적인 코스보다도 어서 듣보잡을 데려와서 그냥 전국구에다가 출마를 시켜버려요. 그 사람들 뭐예요? 한 임기 한 4년 끝나면 다 없어져. 그 사람 다 어디 갔어 지금?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다음 선거에 전국 지역구에 나와서 당선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의당에 미정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 사람 알아요. 제가 민주노동당 시절에 여러 번 만났으니까. 근데
나 그 사람이 그렇게 거친 사람인지 몰랐어. 이정희 씨도 그렇고, 이정희 의원. 그 사람 전국구 일 한 번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역구 나왔는데 다 떨어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이정미라는 사람이 지명도가 없어요. 거기다가 정의당이라는 당도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저도 정의당 당원이었는데 근데 안 찍어. 지역구에 나와도 뭐야 안 되는데 이 사람 찍어봐야 그럼 누구 조언을 시켜? 저쪽 시원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민주당 찍어요. 근데 전국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표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 내가 찍을수록 우리 당이 될 가능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찍어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 전국구를 시키면은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시키면은 거기에 걸맞게 활동을 해서 매스컴을 타고 유명세를 만들어서 그래서 다음 번에 지역구 선거에 나와서 당선될 만큼의 어떤 위상을 갖춰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왜냐 특보자들을 끌고 다니니까. 뭐 무슨 게임 업체에서 뭐 노동운동 했다고 데려오고 뭐 했다고 데려오고 그 인간이 하는 소리지 뭐야 와가지고 뭐 미니스카트 입고 뭐 저기 등단했다느니 뭐 옷이 어쩌고 맨날 옷 가지고 난리야. 그거 가지고 잠깐 인기를 쓸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오래 갈 것 같아요? 아무 소식도 없잖아. 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젊은이들이 당당에 들어오면 그 정당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명성을 쌓고 지역구 활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기반을 다지고 그런 관계에서 국회의원이 나가고 그러면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실제로 그 안산에 있을 때 홍연아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잖아요.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쉽지 않아요. 진보 정당이. 그러니까 우리 영수 소장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제법이네. 그러니까 진보정당, 이 정의당이니 노동당이 이런 당들은 거의다가 비례대표예요. 비례대표니까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여성이에요. 예. 근데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세대가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어떤 모습을 갖추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86세대가 민주화에 더 민감하냐? 그 시대의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민주화에 관심을 더 갖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세대적 특징. 이제 잘 사는 세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대는 산업화 세대가 아니에요. 산업화 세대의 열매를 따먹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세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고 그리고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물론 그 후의 세대에 비하면 그 후 세대가 어떻게 되느냐? 그 후 세대면 민주화도 더 이뤘어. 풍요로워졌어. 그러니까 민주화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나주의가 난다. 그게 바로 이제 욜로라고 욜로. 탓할 수는 없지만 안타까운 얘기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민주화가 발전했다고 하지만 사실 제대로 된 민주화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지금. 응? 요새 검찰 그 권력 보세요. 민주화가 된 나라인지 지금 검찰뿐이 아니에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국가 권력에 대한 대항이다. 여기서 국가 권력이라는 건 뭐냐? 바로 공무원들이에요. 늘공이라고 하죠. 우리 조선시대가 어땠어요?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공무원이 됐잖아요. 관리가 됐잖아요. 그들이 마음껏 권력을 휘둘러도 누가 뭘 할 수가 없어. 뭐 그래도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니까 그나마 좀 견제가 되지만 그거 견제가 얼마나 되겠어요? 세도 정치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럼 민주주의는 뭐냐? 그러한 권력자들, 국가 권력자들, 공무원들 이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바로 입법부라는 걸 만든 겁니다.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 입법부를 가지고 의회 권력을 가지고 이 권력을 국가 권력을 늘공들의 권력을 견제하고 그리고 국민의 뜻에 맞게 바꿔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 프랑스 혁명이든 영국 혁명이든 미국 혁명이든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이든 혁명의 초점은 어디냐? 바로 의회. 프랑스 혁명이 그러니까 영국의 시민혁명이 뭐예요? 청교도혁명이죠. 그 청교도혁명에서 왕권에 대항한 것이 뭐냐? 바로 의회 권력이다. 물론 그 당시에 17세기에 전 국민이 투표하는 그런 민주주의 의회 권력은 없어요. 하지만은 적어도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사람을 뽑고 그 사람들이 왕을 견제하고 행정부를 견제해서 이들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심지어 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수상도 되고 장관도 되고 해가지고
그 국가 기관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거, 그것이 바로 의회 민주 정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그것이 미국의 프랑스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의회 권력이 생겼고, 그 다음에 미국은 더하죠. 미국은 컨그레스 해가지고요. 의회라는 게 컨그레스예요. 그러니까 모인다는 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견제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민정치는 의회가 90%라 이게. 심지어 말이죠.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게 왜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에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거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 왕에 비견돼서 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 의회 권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횡포가 심한 거야. 다수당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대통령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 의회 권력을 견제하게 된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의회에 넘기잖아요. 근데 의회는 미국은 이론적으로는 의회가 예산을 짜요. 의회가 예산을 짜고 행정부는 자기들 사정을 설명하는 책자를 내요. 그래가지고 그 의원들한테 돌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니까 참고하십시오라고. 그럼 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원들은 우리나라 의원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권력이라는 게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상원의원이 그 배에 탔어요. 근데 딱 가가지고 내가 의회의 상원의원인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 만한 거죠. 그러니까 의원 한 명 한 명 입법적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서 무식한 사람들이 그래요. 민주주의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다수당을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법을 만드니까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민주주의의 근본은 어디서 나오냐? 대통령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법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의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의회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국가기관을 견제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이 국가기관을 견제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국가를 움직이고 그러다가 권력을 준 거야, 국민이. 그런데 제대로 못해. 현창객으로.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어떻게 해요? 국민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늘공들은 뭐예요? 그 의회 권력이 그들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은 누구도 견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관이다 대통령 갖다가 왕따 시키려는 거야. 자기들 권력, 오직하면 케네디 대통령을 죽였을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 왜 죽였어요? 그거는 CIA가 군부가 하나가 됐어 없앤 거야. 왜냐? 케네디 대통령이 혁신하려고 했거든. 혁신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 거예요. 이거 엄연한 사실이에요. 오스왈드가 죽였다? 터무니없는 소리 말해요. 오스왈드가 창고에서 총을 쐈는데 창고에서 총을 쏘면 대통령 뒤통수에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은 뒤로 자빠졌어요. 뒤통수에 총 맞고 뒤로 자빠집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총이 소리가 나자마자 어느 그 총소리 하나 달려갔어요. 그 오스왈드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걸 보고 증언하는 사람 대부분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어요. 왜 죽음을 당했을까? 뻔하잖아요. 그 정도의 이 국가 권력, 그 공무원들, 이들이 자기들의 그 성을 짜놓고 거기서 자기들의 권력을 휘두르는데 방해가 된 세력은 어떻게 천하니까 이게 검찰이 대부분. 지금 검찰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검찰총장을 아예 공석으로 내놓고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권의 침해를, 대통령이 검찰권의 침해를 침해한다, 법무부 장관이 침해한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쳤죠. 그런데 자기들이 정권 잡으니까 검찰총장 공석을 비우고 법무부 장관 임명해놓고 대통령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다 지금 휘두르고 있잖아. 이거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비난한 걸 자기들이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예 이번에 검찰총장을 임명을 하지도 않았어. 기가 막힌 노릇이죠. 지금 정권 바뀐 지 한 달이 훨씬 넘었고 2달 가까이 돼가는데 검찰총장을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임명할 준비조차도 안 해. 임명하려면 준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인선 작업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어, 지금.
아예 없이 그냥 가겠다는 거야. 어차피 검찰총장도 자기들 편인데 그조차도 못 믿겠다는 거야. 왜냐? 검찰총장을 일단 임명 안 하면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법무장관도 쉽게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아예 임명을 안 해버리는 거야. 뭐 하여튼 여담이 길어졌는데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 세대론이라는 거는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뭐 말이지. 그러면 조국 장관 얘기해 봅시다. 조국 장관이 586 세대라서 86 세대라서 혜택을 받았다? 물론 그 자신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세대적인 문제 때문에 번영을 누린 첫 번째 세대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진 권력으로 지금 문제된 거는 조국 장관 자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신의 자식들의 문제거든요. 특히 딸인 조민 씨. 조민 씨가 586 세대입니까? 아니잖아요. 2030 세대잖아요. 2030 세대가 86 세대 아버지의 혜택을 받고 있는가? 이래도 세대 간의 갈등이 납니까? 그러면 조민 씨하고 조국 씨가 왜 같이 한 통속이 돼요? 왜 조국 씨가 조민 씨를 밀어주죠? 세대론으로 생각하면 뭐 억눌러 이제 네가 감히 무슨 교수야, 의사가 되겠다고 그냥 짓밟아야 되는데 누가 그럽니까? 자기 딸을 짓밟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거예요. 아니 그럼 조국이 자기 586 세대, 86 세대를 밀기 위해서 조민 씨 밀어냅니까? 그런 일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 세대론이 아니야. 이건 수저론이죠. 조국이라는 사람이 금수저다. 금수저에 의해서 조국의 딸이 조민이가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얘기가 되지만 괜히 그런 걸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세대론을 내가 세워가지고 말이지 어떡한지 우리 86세대를 갖다가 아주 기득권 세력을 만들려고 그냥 생쇼를 하십니다. 생쇼를 하셔서 그러면서 자기 잘난 척 하는 거죠.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86세대가 많아요. 왜냐?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돋보이고 싶은 거죠. 일종의 자성을 하는가. 우리가 죄인이요 하면 이제 저 사람 86세대지만 다르다. 뭐가 달리긴 어차피 만약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뿐이지. 아유 참. 그러니까 뭐냐, MZ세대? 그런 게 있어요? 그 무슨 동맹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이 과거보다 어려운 게 그 MZ세대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늦어진 거예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대도 할 말 있어요. 나 같은 게 유학을 갔다 와서 옛날에 우리 앞 세대 같으면은 유학만 갔다 와도 교수 돼. 심지어 박사학위도 없어도 돼.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황금시대가 끝난 거예요. 확장시대가 끝난 거야. 프런트 시대가 끝나니까 박사학위 아니라 외국 명문대를 나와도 어려운 거야. 그래 우리가 86세대론 해가지고 57세대 얘기해가지고 57세대는 말이야 박사학위도 없는데 교수가 됐으니까 너희들 기득권자라고 막 데모라도 해야 될까? 에? 그런 생각 안 해요. 왜냐? 그 상황을 아니까 우리 세대가 어떻게 운이 없었다. 뭐 어쩔 수 없잖냐. 특히 나 같은 경우에 뭐냐? 내가 교육할 당시에 외환위기가 쳐들어와가지고 내정된 사람까지 다 취소됐어요. 그럼 나는 외환위기 세대라고 불러야 될까요? 에? 정말 간발의 차이. 내가 1, 2년만 일찍 들어왔어도 지금 교수가 돼가지고 정년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때 내 앞에 들어간 선배들 다 됐어. 그럼 나는 그 사람들을 기득권자라고 데모라도 해야 될까요? 천만에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운이 없었다 뿐이에요. 그리고 왜 지금 세대가 어렵냐? 옛날에 여자들이 못했잖아요. 취업을. 대학도 별로 안 갔잖아. 대학도 별로 안 가. 취업 여자들 안 돼. 그러니까 한 줌의 대졸자들 그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준 거야. 그거보다 성장률은 높아. 근데 다 없어졌잖아. 성장은 낮아져. 여자들이 취업 전선에 나오게 됐어. 그리고 대학 진학률 높아졌어. 그때 혜택을 누리던 조건이 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무슨 어르신의 세대로냐, 무슨 윗사도에서 다 뺏어가서 586 세대, 86 세대하고 이 MZ 세대하고 이 경합관계나 있기는 합니까? 경합관계 있지도 않아요. 굳이 얘기하면 정년을 연장하냐 마냐인데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야. 그건 세대로나 관계없어요. 어쨌든 간에 정년을 늘리게 되면 젊은 세대의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 말은 일리가 있어. 근데 그건 586 세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고령화는 되는데
그래서 일을 하는 게 맞는데 그거 좋은 말이야. 그런데 일자리를 만약에 위에 세대들이 줘버리면 밑에 세대들에게 당연히 일자리 줄어들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거꾸로 밑에 세대에게 일자리는 윗사람한테 어떻게 일자리를? 그렇다고 옛날처럼 10%씩 경제 성장한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는 한 거죠. 소득을 많이 높이자. 이게 헛소리라고? 아니요. 옛날에 자동차 헨리 포드가 자기 종업원들에게 어느 날 선언했어. 여러분들의 임금을 2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자선 사업하냐고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소득이 2배가 되니까 그 헨리 포드 공장에 나오는 차를 살 수가 있어. 그 사람들이 차를 사니까 주변 사람도 차를 사고. 그래서 차가 막 폭발력 팔려. 그러니까 그걸 월급 2배 늘린 것보다 더 많은 매출이 생기니까 본전 다 뽑고도 남은 거예요. 그 정도는 머리를 쓴 거예요. 돈을 주는 거야. 돈을 줘야 쓰게 해라. 그 돈이 다시 나한테 다 들어와. 속된 말로 잡아먹어도 먹이 주면서 잡아먹어야 된다 이게야. 아니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서 먹는 게 아니라 황금알을 낳도록 해서 먹이를 잘 주는 거야. 그래서 그 거위가 계속 황금알을 낳도록 하는 게 바로 그게 소득주도 경쟁이야. 성장이야. 그걸 헨리 포드가 쓴 거야. 그리고 케인즈가 쓴 거고. 케인즈가 보니까 돈 쓸 사람이 없다 이가. 돈이 없으니까. 그럼 돈을 풀어라 이다. 돈을 풀으니까 그 돈 가지고 돈 쓴다. 그러면 회사들이 번영하니까 고용을 늘려. 고용을 늘리니까 경제가 좋아져. 그래서 불황이 사라지고 세계 대공황이 그래서 해결되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제 어떤 뭐랄까 성장이 그만큼 안 되는 거야. 어? 그래 오직하면 선진국은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그래서 망하잖아요. 왜냐? 너무 돈을 안 쓴 거야. 일본 사람들은 저축을 그렇게 열심히 해. 이자가 0.01%인데도.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일본은 저축, 미국은 주식이야. 어느 게 제일 나쁠까? 당연히 일본이 제일 나빠. 못 사는 나라는 그게 좋아. 왜냐? 못 사는 나라는 돈의 수요가 더 넘쳐. 우리가 경제 고도 성장할 때 이 이자율이 막 10%, 20%씩 했어요. 은행 이자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 부동산 투기에서 돈 많이 벌었다 하지만 딱 따르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은행에다 예금해가지고 꾸준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보다 더 벌을 수 있어. 왜냐? 부동산이라는 건 올라갔다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은행 금리 수준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왜 대단한 것처럼 보이느냐? 이 파도를 제대로 잘 타는 사람들은 진짜 일확천금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은행 이자보다 못할 수가 있는 거야. 재수 없어서 땅 집값 떨어졌을 때 샀은 사람들은 그냥 통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통계표가 나와 있어요. 이 장기적으로 보면 은행 이자율하고 비슷하더라. 지금도 막 은행 이자율이라고. 근데 그 리듬을 잘 타는 사람들은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아먹으니까 굉장히 버는 것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정도 이자 왜 높았냐? 경제 성장이 되니까 돈이 부족한 거야, 돈이. 지금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만들어.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야. 당연히 수요 공급 복지에서. 그래서 이자율이 엄청 높았다고요. 그럴 때는 괜찮아. 그럴 때는 막 은행에 많이 저금해야 돼. 그럴 때 소비보다 그게 훨씬 나아요. 소비하면 돈이 그냥 푹 터지잖아. 은행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이제 확 돈을 풀어줘가지고 이제 산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는 많이 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재벌기업 부채 비율이 막 전체 중에서 70%, 80% 거의 자기 돈 별로 안 들이고 그래서 막 난리가 났지. 이 나라가 왜 이러냐. 이상하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의 기업들을 딱 예를 들어 저기는 재무 자기 자금 70%, 80%인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했냐. 아이고 개소리 말아. 모르는 소리 말아. 그런 나라들은 그 고도 성장을 그렇게 10% 한 적이 없어요. 한 5%만 돼도 난리 나는 나라야. 그냥 꾸준히 성장하니까 어떻게 은행에서 돈 빌릴 필요가 없어. 그냥 주식을 공모해가지고 그래서 자금을 끌어들이는 게 훨씬 나아. 주식은 뭐가 좋냐? 갚을 필요가 없어. 돈을. 은행 돈은 갚아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을 모집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금을 모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식 중심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나 유럽은 자산의 대부분이 주식이란 말이야. 주식 중심이란 말이야.
근데 일본은 어떠냐? 우리 일본도 원래는 그랬는데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나라가 파괴됐잖아요. 파괴돼가지고 급속히 이걸 회복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주식 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똑같이 됐어. 산업자본을 은행에 끌어들여가지고 막 빌려준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한때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회복됐지만 우리도 어째 지금 부채 비율이 적어졌죠. 왜냐? 이제 그 돈 빌려서 막 우리로 치면 집 샀어. 집 샀는데 그게 갚아갔어. 갚아가지고 이제 재무구조, 가정 재무구조가 좋아지잖아. 그래서 빚이 별로 없어지잖아요. 그런 똑같은 거야. 빚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뭐 어떤 사람들은 너의 상업 피차, 사랑의 빚 위에는 짓지 마자. 이거를 그냥 철석같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경제뿐이 아니라 사랑도 마찬가지야. 사랑도 서로 빌려주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랑이 넘쳐야지 되는 거지. 내 사랑만 갖고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사랑만 가지고는 사랑이 클 수가 없는 거야. 남의 사랑도 좀 빌리고 또 빌려주고 그래야지 사랑이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좀 제대로 알아야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성경만 아는 사람들이 문제야. 성경만 알면은 성경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야 우리 빚지지 말자 이다고 소리 나고 앉아있다고.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세대론이라는 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근데 왜 이런 세대론이 나오냐? 그러면 MZ 세대론이라는 게 그냥 꾸민 소설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세대가 민주화에 민감할 수가 있었던 것은 우리 세대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시대적인 환경 때문이었죠. 그럼 우리 이 MZ세대는 뭐더냐? 배려받고 호의받는데 너무 익숙한 세대라. 그러니까 이 MZ 세대를 만든 중요한 핵심적인 세력이 바로 86 세력 세대예요. 86 세대가 어떠냐? 민주화 세대야. 그냥 가정 민주화를 이뤘어. 가정에서도 뭐 가부장적으로 권력 휘두르면 안 돼. 다 뭐 민주주의적으로 토론하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런 식이야.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좋게 말 재량권을 줬지만 나쁘게 말하면 애들한테 어떤 부모가 권위를 내세우지 못해. 그리고 아이들은 막 오히려 섬겨. 학습지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한테 너 이거 할래 안 할래 이러고 앉았어. 초등학교 1학년 애가 그걸 하겠어요? 한 중학교 1학년 정도라면 물어볼 수 있죠. 중학교 1학년이면 물어볼 만하지.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을 왜 물어봐요? 그냥 너 하는 거야. 그리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 3, 4학년쯤 되면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걸 하면 네가 이런 게 좋아. 그러니까 해야 돼. 그래도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이제 5, 6학년쯤 되면 조금 이제 물어봐야죠. 야, 이거 너 해는 게 좋지 않겠냐.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그냥 막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큰일 나죠. 아이들이 그냥 뒤에서 갖다 버리고 몰래 할 수 있거든. 그 학습지 할 때 그냥 다 보고 베끼고 별짓 다 해요. 그런 애들한테 강요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이럴 때 아직 꽤 못 부릴 때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습관을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도 그런 짓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물어보고 있어. 그걸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앉았어. 그렇게 자정의 권위가 없어졌어. 그리고 그냥 뭐든지 오냐. 그 중요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산업화 세대에는 남자들이 집을 비운 세대예요. 정주영 회장이 그래요. 회고록에서. 산업현장, 그 건설 현장에 가면은 고속도로를 해요. 경부고속도로를 세우는데 공기를 굉장히 짧게 잡은 거야. 그때까지 해야지 되거든. 왜냐, 건설회사라는 건 많은 장비를 제가 스스로 갖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빌려서 쓰고 해요. 근데 오래되면 어떻게 그 임대요금이 엄청 나가는 거예요. 임차요금이.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야. 근데 국가에선 돈을 별로 안 줘. 왜냐? 박정희 정부 때 돈이 어딨어요? 그 60년대 경부고속도로 할 때.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산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최소한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빨리 끝내야 되니까 작업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신발 한 번 못 벗어. 신발을 못 벗고 잠을 자는 거야. 상상이 가요? 신발을 못 벗은 채로 그냥 바닥에 엎어서 자는 거야. 그게 그 사람들이 잠이야. 그리고 아침에 잽싸게 일어나는 거. 씻는 건 생각도 못해. 그렇게 일을 했어. 그러니까 집에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 아버지는 전부 나가서 돈 벌어. 그럼 누가 애들 관리해요? 엄마들이. 그리고 또 뭐냐? 시어머니 세력들이 없어졌어. 옛날엔 시어머니가 엄청 무서웠어. 그래서 엄마가 정권을 휘둘 수가 없어. 근데 시어머니가 사라졌어. 점점 민주화의 영향에 의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모든 걸 결정하게 됐어. 그것도 애는 또 찍어. 옛날에는 우리 3명이에요. 우리 3남매예요. 그런데 3남매도 찍다 그랬어.
이게 3명밖에 안 낳냐. 지금 3남매 나면 어때요? 왜 많이 낳네요. 어떻게 낳았어요? 내 애가 셋이야. 그러니까 남들이 뭐래요? 아, 많이 낳았다고. 어떻게 3명이나 데려오냐고. 그러니까 똑같은 3명인데 자원이, 관점이 전혀 틀려. 옛날에는 아이고 왜 3명밖에 안 나요? 지금은 아이고 3명씩이나 하셨네. 그러니까 3명 있어도 적은 거야.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옛날에는.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줄었어. 그러니까 애 하나하나한테 신경을 막 쓸 수가 있게 된 거야. 거기다 가전제품 보급됐어. 집안일이 옛날에 반의 반도 안 돼. 세탁기 보급된 게 컴퓨터보다 더 크다 그러잖아. 컴퓨터는, 아니, 세탁기가 보급되니까 여자들이 집안일을 3분의 1 이하로 줄였어. 세탁해보세요. 손빨래 해보세요. 저 옛날에 손빨래 많이 했어요, 집에서. 저 그런 거 좋아했거든. 보통 아침에 한 3-4시간씩 해요. 세탁기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집어넣고 그냥 돌리면 되잖아. 근데 세탁기, 이것은 3-4시간씩 아침마다 한다고 생각해봐. 끔찍한 거야. 그렇게 했어. 연탄 갈아야지. 밥도 하루에 2번 해야 돼. 왜냐?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것도 연탄 해야 돼. 연탄 불이 얼마나 약한데. 그러니 밥 하려면 2-3시간은 충분히 잡아야 돼. 하루 종일 일하도 시간이 안 나. 그래 무슨 사회생활하고 다른 걸 하겠어. 신경 쓰겠어. 근데 애는 또 5-6명 낳았어. 그 애 관리하는 것도 보통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냥 뺑뺑이 치는 거야. 그런데 애는 세야로 줄었지. 전기 제품 있으니까, 세탁기가 있으니까 세탁탕 넣고 그냥 신경 안 쓰면 돼. 그냥 놔두면 돼. 전기밥솥 씻고 냉장고 있으니까 매끼 밥 안 해도 돼. 가스레인지 얼마나 좋아. 1-2시간이면 딱 이래. 가스레인지라면 그냥, 저도 가스레인지 처음 쓸 때 얼마나 오래인지 몰라. 야,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그냥 키면 그냥 불이 확 올라가지. 그냥 국을 끓여도 금방 끓여. 그러니 가사노동이 거의 이제 3분의 1로 줄었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매달리는 거야. 애들한테 하나부터 1까지 다 해주는 거야. 몸종이야 몸종. 그런 애들이 뭐가 돼 있어. 옛날에 일본에 있을 때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희 목사님이.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섬기는 자가 되려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복종하는 게 돼 있어야 된다. 이게 뭔 소리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길 때는 윗사람의 권위가 세워져 있을 때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거지. 윗사람의 권위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지금 바로 그런 세대예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우습게 여겨. 권위가 없어. 그 상태에서 섬기는 건 뭐냐?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오히려 더구나 더욱더 그 윗사람을 우습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했냐? 집에서 했어. 누가? 엄마들이. 아무도 뭘 할 수 없잖아. 아버지는 왜 밖에 나가 돈 벌기 바빠. 그래서 오직하면 인간 외팀이라고 할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권력 없어졌어. 그리고 뭐 가정 민주화다 해가지고 애들한테도 이제 함부로 이제 뭐 명령 내리기 쉽지 않아졌어. 권위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왕이야. 아이들 뜻대로. 옛날에는 반찬을 아버지 식상에 맞췄어. 근데 아이 식상에 맞춰.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 아이들에게 우리가 왕이라는 의식을 알게 된 거야. 내가 한마디 하면 이 집안이 움직이는구나. 그걸 애들이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도 웃었고 엄마도 웃어. 사실 다 웃은 거야. 그런 상태에 살았어. 그런데 사회 나가니까 아닌 거야. 그 순간에 멘붕이 오는 거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막 울고보고 난리가 치는 거지. 난리 나는 거지. 근데 그런 식의 해가지고 이제 MZ 세대라는 게 나타난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것처럼. 근데 그런 문제를 안 겪을 세대가 있을까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회생활을 좀 늦게 시작했어요. 왜냐면 유학 갔다 왔으니까. 그런데 막상 진짜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더구나 나는 늦은 나이 시작을 했거든. 40이 다 돼서. 젊었을 때 했으면 낫겠죠. 젊었을 때도 조금 했어요. 교사하고 그랬지만 그 사실은 특별한 사회생활이에요. 교사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라 해서 함부로 이렇게 우습게 보고 그러지는 않거든. 다 선생님이라고 하고 똑같이 40 넘은 선생님이나 20대 선생님이나 다 똑같이 선생님이야. 근데 회사 가면 안 그러잖아요. 40 넘은 부장이다 뭐다 해가지고 으스럭대잖아. 근데 우린 그런 게 없었어. 그런 게 잘 몰랐어. 그런데 교육 가고 나서 사직이 여의치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사회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거는 젊었을 때 취업한 사람은 마찬가지야. 그렇다고 해서
86세대 민주화 해가지고 막 뭐라 그랬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적응해야지 어느 정도. 근데 갑자기 MZ 세대를 넣어가지고 자기들은 피해자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거기에 대항 말은 뭐냐, 586 세대 기득권, 뭐 그래서 이제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그 아주 기만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 우리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 간단해요.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딸려다니고 그 말에 순종하는 식의 이런 가정 질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랐을 때 그걸 MZ 세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모성애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집안의 모든 결정권을 엄마이자 아내가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다시 고도 성장이 끝났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미 가정의 실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가 되면 좀 달라지겠죠. 지금은 대학도 여자들이 더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믿고 그렇게 희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의 여자들은 어떠냐? 첫째, 배우지 못했어. 아까 얘기했지만 80%가 대학 못 가. 대학만 못 간 정도가 아니야. 그 정도면 낮게, 뭐 심지어 중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 많았어. 이제 우리 세대 중반쯤 가면 그런 게 없어지죠. 이제 다 고등학교 나와요. 그래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거기다가 사회 경험이 없어. 사회 경험이 없다는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나와서 사회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애 엄마도 그래. 우리 애들 엄마도. 근데 그 당시 어땠냐? 시집 가면 다 그만둬야 돼. 공무원이나 교사나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몇 년 일하다 나오는 거야. 그나마 또 결혼 연령이 늦어. 일러. 보통 23, 5이면 다 결혼해. 25 넘어가면 노처녀야. 그러니 몇 년 일하다가 그것도 사회 보조적인 일이야. 뭐 서류 정리하고 타이핑하고, 그때는 컴퓨터가 뭐 잘 안 됐으니까 타이프라이터 치고, 그 다음에 뭐 복사하고 이런 일이에요. 그런 일만 주구장창 하다 보니까 사회 경험이라고 볼 수도 없어. 그리고 그들은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엄하게 대우를 받지도 않았어. 그리고 커피 타오고 청소하고 그런 거야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서 20, 30년, 40년 집안일만 하는 거야. 사회라는 걸 몰라.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뭐냐? 사회를 모르고 교육이 없으니까 보편적 가치관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에게 나라가 어떻고 국가가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세계가 어떻고 이런 걸 가르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집안의 정권을 찾고 있어. 그 집안이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옛날에 그 성접대 사건 아니죠? 별장 성접대 사건.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여자분이, 아마 중년 여성일 거예요. 100억을 받다 걸리면 내가 용서하겠지만 성접대 받다 걸리면 용서 못하겠다. 그 사람은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이제 성접대가 나쁘다.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쁘죠. 성접대가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자기 남편이 외간 여자랑 성관계하는 게 그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어 세상에. 반대라도 마찬가지. 근데 100억은 받아도 된대. 이건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 100억 받으면 뭐야? 가족이 그걸 먹고 살 거야. 얼마나 떵떵거릴 거야. 근데 이 100억 받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해요. 떳떳하게. 엄청난 일이죠. 가족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도 됐다. 그 여자가 자기 자식을 가질 때 얘야 뇌물 받으면 안 된다, 정직하게 산다 말하겠어요? 야 너도 있잖아, 요령 좋게 뇌물 받아, 가족을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 않겠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생활 해본 적이 없어. 사회생활 한다는 것은 정의와 공평을 어느 정도 배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 멋대로 했다간 사회에서 나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교육을 받는 거,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가 뭐고 보편적 가치관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배울 기회가 없었어. 그런 사람이 아이들 가르쳐.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냐? 내 가족주의, 내 주의,
그거를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너 그냥 무조건 출세하면 돼. 성공하면 돼. 나쁜 짓 해도 좋아. 들키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안 가르치겠어요? 실제로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가르칠까요? 애들 입시 경쟁하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 사교육이 저절로 큰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 아까 얘기대로 시간적 여유 있고 남편이 돈 잘 벌어 그때쯤 되면 우리가 풍요롭게 살았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사노동 별로 손 안 심한 대로 시간이 엄청 남게 된 거죠. 그 시간에 교육 쫓아다니면서 뭘 교육을 시키면 되냐 하고 막 수요가 나타나니까 그걸 이용해서 사교육이 막 클 거야. 사교육이 크면서 학부모들이 따라간 게 아니에요. 수요가 먼저 생기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막 사교육이 성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육의 문제는 사교육의 문제인데 그 사교육을 키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엄마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자기들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그런 사고방식이거든요. 제 얘기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도 여자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라면 나중에 그렇게 안 하야지 하겠는데 근데 그럴 수가 없어. 왜냐? 그들이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냐. 바로 그런 세대, 우리 86세대 엄마들한테 받았다. 그럼 86세대 남자들은 다르냐? 천만에. 민주화한 사람들이 뭐 단 줄 아세요? 100명에 한두 명 정도 있을까 말까. 나머지는 그냥 성공시대를 살았어. 그 혜택을 누렸으니까. 회사 들어가면 그냥 월급 많이 주고 대학 나와서. 그 사람들이 과연 자식들에게 얘들아 민주화가 중요하단다. 이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자기는 얘기 안 하겠지. 왜냐면 바쁘니까. 하지만 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라면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조심해야 될 것을 가르칠 가능성이 있어. 근데 아버지가 안 가르치잖아, 아이들을. 그리고 심지어 무슨 얘기냐? 아이가 명문대 가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다. 할아버지의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 거기에 아버지의 무관심. 아버지 빠지라 이거야. 교육에서 빠지라 이거야. 엄보 잠와야 되는데 엄보 나가라 이거야. 귀찮게 간섭하지 말자. 그러니까 엄마의 자회력가 있어. 야, 우리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그래, 지 멋대로 살지. 어? 남 배려할 줄 모르고. 그리고 오로지 생각은 뭐냐? 뭐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왜 없어? 이 사회가 어떻게든 관심도 없어. 관심 있는 척은 하지. 근데 뭐냐? 그게 과연 내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거밖에 없어. 보편적 가치관이 있을까요? 없어. 내가 보기엔 없어. 그러니까 종교가 붕괴되는 거지. 그리고 기독교도 붕괴되고 있고 청년부가 없어지고 있잖아 지금. 왜냐? 기독교적 가치관은 원래 보편적 가치관이에요. 누구나 지켜야 할. 그거 싫어. 왜 그런 걸 지키냐 이거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바쁜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 받았잖아. 넌 친구를 쓰러뜨려서 잘 살아야 된다. 이걸 받은 사람이 야 희생해라, 헌신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미친놈.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는 갖다 뒤에다 박아야지. 뭔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